저번 영상에서 제네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T가 어떻게 박싱을 제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where T라는 문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네릭의 T는 기본적으로 아무 타입이나 for tide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 타입이나 받으면 컴파일러는 T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제약 조건 where T is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T가 어떤 자격을 가진 타입인지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유니티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IoTe커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소드라는 구조체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죠. 그리고 배틀 시스템에서는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로 받아서 get 데미지를 호출합니다. 15번째 줄처럼 말이죠. 그런데 소드는 구조체, 즉 값 타입입니다. 값 타입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넘기는 순간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박싱이죠. 매 프레임마다 수백 번 호출되는 전투 시스템에서 이런 박싱이 쌓이면 GC 스파이크, 즉 가비지 컬렉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프레임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박싱 없이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where T, 제약 조건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제네릭 T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누가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죠. 반면 where T is where는 그 문 앞에 경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get 데미지 메서드가 있는 타입만 입장 가능합니다 라고 자격증을 확인하는 거죠. 경비원이 자격증을 확인했으니 컴파일러는 이제 T에 대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get 데미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박싱 없이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왼쪽은 제약 없는 T입니다. T가 어떤 타입인지 전혀 모르니까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건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 뿐이에요. toString이나 get 해시코드 정도죠. get 데미지를 호출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오른쪽은 where T, IoTe커블로 제약을 건 경우입니다. 경비원이 IoTe커블 자격증을 확인했으니 컴파일러는 T가 반드시 get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constrained, 접두어를 사용해서 박싱 없이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수 있죠. 문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where 키워드는 메서드나 클래스 선언부 뒤에 붙습니다. where T, IoTe커블이라고 쓰면 T는 반드시 IoTe커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타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콜론 뒤에 오는 게 자격 요건이에요. 여기에는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기본 클래스, 스트럭트, 클래스, 뉴 등 다양한 조건이 올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로 직접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의 프린트 인포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T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get 데미지를 호출하려 하면 네 번째 줄처럼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정도만 호출할 수 있죠. 반면 여덟 번째 줄의 get 데미지는 where T IoTe커블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11번째 줄처럼 weapon.get 데미지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T는 반드시 IoTe커블을 구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약 조건의 핵심입니다. 경비원이 자격증을 확인해줬으니 안심하고 해당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제약 조건의 진짜 위력을 보겠습니다. 컴파일된 IL 코드, 즉 C# 코드가 변환된 중간 코드를 들여다보면 제약 조건 유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터페이스 메서드 get 데미지를 호출하더라도 제약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IL 코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싱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다음 다이어그램과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두 경로를 비교해 보세요. 위쪽은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소드 구조체가 IoTe커블 인터페이스로 전달될 때 박스 명령어가 실행되고 힙의 복사본이 생깁니다. 지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래쪽은 where T, IoTe커블 제약을 건 제네릭 버전입니다. constrained, 접두어 덕분에 소드가 스택에서 바로 전달되고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성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로 직접 받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14번째, 15번째 줄에 calculate 데미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이 IoTe커블, 즉 인터페이스입니다. 구조체인 소드를 이 메서드에 넘기려면 반드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변환이 박싱을 일으킵니다. 호출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출부를 보면 21번째 줄에서 스택에 소드를 만들고 23번째 줄에서 calculate 데미지를 호출합니다. 이 순간 소드가 IoTe커블로 변환됩니다. IL을 보면 이 변환이 박스 명령어로 나타납니다. 소드의 데이터가 힙으로 복사되는 거죠. 전투 시스템에서 매 프레임 수백 번 이 코드가 실행된다면 수백 개의 힙 객체가 생성되고
GC가 그걸 정리하면서 프레임 드랍이 생깁니다. 이 박싱을 없애는 것이 제약 조건의 목표입니다. IL 코드를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Calculate Damage 메서드 선언인데 파라미터가 클래스 아이어테커블입니다. 즉 이미 박싱된 상태를 받는 거죠. 여덟 번째 줄의 콜 버튼은 가상 메서드 호출로 힙에 있는 인터페이스 객체를 통해 간접 호출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12번째, 13번째, 14번째 줄입니다. 호출부에서 13번째 줄 박스 소드 명령어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힙 할당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소드를 스택에서 힙으로 복사하고 복사본에 대한 포인터를 14번째 줄의 Calculate Damage에 넘깁니다. 이 박싱이 GC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약 조건 버전입니다. 세 번째 줄에 주목하세요. Where T, 아이어테커블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T는 반드시 아이어테커블을 구현한 타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리고 10번째 줄, 호출부입니다. 12번째 줄에서 Calculate Damage 제네릭을 호출하는데 타입 출원 덕분에 명시적으로 소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코드가 IL로 컴파일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 버전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메서드 선언에 아이어테커블 T가 보입니다. 제네릭 타입 매기 변수의 제약이 메타데이터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줄 LDR과 S웨폰입니다. 이건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T의 주소를 로드하는 겁니다. 8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Constrained. 이 접두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JIT 컴파일러에게 T가 값 타입이면 박싱 없이 직접 메서드를 호출하고 참조 타입이면 일반 가상 호출을 사용하라 고 지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3번째, 14번째 줄 호출부에서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드가 스택에서 바로 전달되죠. constrain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JIT 컴파일러의 전략을 통해 이해해봅시다. 제약 조건이 적용된 제네릭 코드는 런타임의 실제 타입이 무엇인지 보고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합니다. 참조 타입, 즉 에너미나 보스 같은 클래스들은 모두 포인터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코드를 단 한 번만 만들고 공유합니다. 반면 각 타입인 소드나 실드는 각각 크기와 필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JIT가 타입마다 별도의 최적화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수를 inlining, 즉 함수 본문을 호출 지점에 직접 삽입하는 최적화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가상 호출 비용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샵에는 인터페이스 제약 외에도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이 유니티 개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here T 스트럭트 제약입니다. T를 값 타입으로 한정하는 조건이에요. 참조 타입이 들어오는 것을 컴파일 타임에 차단해서 힙 할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벤트 버스 패턴을 구현할 때 스트럭트 제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데미지 이벤트를 스트럭트로 정의했습니다. 데미지 이벤트 데이터를 값 타입으로 만든 거죠. 이벤트 버스의 파이어 메서드는 where t 스트럭트 제약이 붙어 있어서 오직 구조체만 이 메서드에 넘길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처럼 t는 반드시 값 타입이라는 보장이 있으니 힙 할당 없이 스택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줄처럼 이벤트 버스.파이어에 데미지 이벤트를 넘기는 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24번째 줄처럼 스트링을 넘기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스트링은 참조 타입이니까요.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게임이라면 실수로 참조 타입 이벤트를 넘겨서 GC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버그를 컴파일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단순히 기능 제한이 아니라 실수를 미리 잡아주는 안전망이 되는 거죠. 다음은 where t 클래스 제약입니다. t를 참조 타입으로 한정하는 조건이에요. 클래스 제약이 있으면 t를 널과 비교할 수 있고 as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줄처럼요. 만약 클래스 제약이 없다면 컴파일러는 t가 값 타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널 비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값 타입은 널이 될 수 없거든요. 클래스 제약이 경비원 역할을 해서 참조 타입만 통과시키고 그래서 널 비교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IL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즈널 클래스 T 클래스 제약이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번째 줄에 박스 T가 있습니다. 박싱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T가 클래스 제약으로 참조 타입임이 보장되어 있으니 JIT 컴파일러는 이 박스 명령어를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노오피로 최적화합니다. 이미 참조니까 박싱이 필요 없는 거죠. 10번째 줄 CEQ로 널과 비교합니다.
IL 수준에서 박스가 보여도 실제 힙 할당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where T new 제약입니다. T가 매개 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를 가진다는 조건이에요. 이 제약 덕분에 다섯 번째 줄처럼 new T라는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제약이 없으면 컴파일러는 T에 생성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new T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줄처럼 factory.create default 소드를 호출하면 소드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팩토리 패턴을 제네릭으로 구현할 때 유용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IL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L이 놀랍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t 기본 생성자 제약이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newt가 어떻게 컴파일 됐는지 보세요. activator.create instance t 호출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리플렉션을 사용합니다. 리플렉션이란 런타임의 타입 정보를 조회해서 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속도가 느리고 유니티의 IL2CPP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IL2CPP는 IL을 C++로 변환하는 AOT 컴파일러인데 리플렉션으로 생성할 타입의 코드가 빌드 시점에 포함되지 않으면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값 타입을 생성해야 한다면 스트럭트 제약과 디폴트 T 조합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디폴트 T를 반환하면 모든 필드가 0으로 초기화된 T가 반환됩니다.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를 쓰지 않으니 리플렉션도 없고 IL2CPP 문제도 없습니다. IL에서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보겠습니다. IL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줄에 value 타입 제약이 보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 initobj out입니다. 이 명령어는 스택 위의 메모리를 0으로 채웁니다. activator.create 인스턴스와 달리 리플렉션이 전혀 없고 힙 할당도 없습니다. 단순히 스택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뿐이에요. 유니티 핫패스에서 값 타입 기본값이 필요하다면 new 제약이 아닌 스트럭트 제약과 디폴트 T 조합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지금까지 단일 제약 조건을 살펴봤는데 실제 유니티 코드에서는 여러 제약을 동시에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복수잽 조건인데 순서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브젝트 풀 패턴입니다. 유니티에서 총알이나 이펙트처럼 자주 생성하고 제거하는 오브젝트를 풀로 관리하면 지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이때 제네릭과 복수 제약 조건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iPlub을 인터페이스를 보세요. 온스폰과 온디스폰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 오브젝트 풀 클래스에 세 가지 제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where t, 클래스, iPlub을, new, 클래스가니까 참조 타입만 받고 iPlub을 구현해야 하고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 덕분에 오브젝트 풀 내부에서 new t로 세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오브젝트.온스폰과 온디스폰을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타입 안전한 범용 오브젝트 풀이 완성된 거죠. 스폰 메서드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메서드 선언, 다섯 번째 줄에 activator.create 인스턴스가 보입니다. 새 객체 생성 시 리플렉션이 쓰이는 거죠. 여덟 번째 줄에 박스, T가 있는데 이 경우는 T가 클래스 제약으로 참조 타입이 보장되니 지트가 노오피로 최적화합니다. 실제 팍싱 비용은 없어요. 아홉 번째 줄 콜버트로 온스폰을 호출합니다. 이 패턴은 유니티에서 블랙풀, 파티클리팩트풀 같은 풀 클래스를 하나의 범용 구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수 제약 조건에는 순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는 구조적 제약인 클래스, 스트럭트, 언매니지드, 난널 중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기본 클래스 최대 하나와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new는 항상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스트럭트와 new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구조체는 이미 암묵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가지기 때문에 new 조건이 중복이 되거든요. 유니티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패턴 중 하나가 싱글톤입니다. 게임 매니저, 사운드 매니저, UI 매니저처럼 유니티 씬에 하나씩만 있어야 하는 매니저 클래스들이죠. 보통은 각 매니저마다 똑같은 싱글톤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제네릭 제약 조건을 쓰면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딱 한 번만 작성하고 모든 매니저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클래스 제약인 where t, 모노 비헤이비어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싱글톤 t에 where t, 모노 비헤이비어 제약이 있습니다. t는 반드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한 타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 제약 덕분에 12번째 줄처럼 find object of type t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find object of type은 컴포넌트, 즉 모노 비헤이비어의 상위 클래스를 상속한 타입만 받는 유니티 API인데 where t, 모노 비헤이비어 제약이 이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제약 없이는 이 줄에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19번째 줄이 마법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게임 매니저, 싱글톤 게임 매니저. 단 한 줄로 게임 매니저가 싱글톤이 됩니다. 싱글톤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속성, 널 체크, 파인드 오브젝트 오브 타입 로직을 모두 상속받죠. 그리고 25번째 줄처럼 다른 곳에서 게임 매니저.인스턴스.스코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매니저를 추가하려면 사운드 매니저, 싱글톤 사운드 매니저 한 줄만 더 쓰면 됩니다. 제약 조건이 유니티 API와 제네릭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덕분에 가능한 패턴입니다.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new 제약이 붙은 factory.createT입니다. 여섯 번째 줄 new t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IL에서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로 변환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유니티의 IL2CPP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IL2CPP는 IL 코드를 C++ 코드로 변환하는 AOT, 즉 실행 전 컴파일 방식입니다. AOT 환경에서는 빌드 시점에 사용할 타입의 코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는 리플렉션으로 런타임의 타입을 찾아 생성하는데 해당 타입의 코드가 빌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execution engine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PC나 에디터에선 잘 되는데 모바일 빌드에서만 크래시가 나는 끔찍한 버그죠.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줄, 세이프 팩토리는 생성 방법을 외부에서 펑크T 델리게이트로 주입받습니다. 14번째 줄처럼 사용할 때 new enemy라는 람다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ctivator.create 인스턴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16번째 줄 create 호출은 단순히 저장된 람다를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IL2CPP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new 제약 대신 팩토리 델리게이트 주입 방식을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스트럭트 제약이 있는 t를 널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줄처럼 where t, 스트럭트로 제약된 메서드에서 네 번째 줄 밸류 널을 시도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은 널이 될 수 없거든요. 비어있음을 확인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값 타입의 비어있음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줄처럼 equality comparer t.default.equals value, default t를 사용합니다. default t는 해당 타입의 기본값, 즉 모든 필드가 0인 상태입니다. equality comparer t.default는 박싱 없이 비교를 수행합니다. 제네릭 비교이기 때문에 타입에 맞는 최적화된 비교 방식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널 비교 대신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값 타입에서도 안전하게 기본값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제약 조건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베이스 클래스의 프로세스 t 메서드에 where t, iComparable t 제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 메서드 본문이죠. derived 클래스에서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때 11번째와 12번째 줄처럼 where t, iComparable t를 다시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반면 14번째 줄처럼 제약 조건 없이 오버라이드 하면 됩니다. 제약 조건은 자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줄을 보세요. derived.process 내부에서 item.compare to default t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줄입니다. 코드에 where t, iComparable t를 쓰지 않았는데 compare to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베이스 클래스에 선언된 제약이 자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버라이드 메서드에서 where절을 쓰지 않아도 t는 여전히 iComparable t를 구현합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where절을 또 쓰면 컴파일 에러, 쓰지 않으면 정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네릭 제약 조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버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C# 2.0 2005년에 제네릭과 함께 기본 제약 조건이 모두 한꺼번에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럭트, 클래스, 뉴, 기본 클래스 제약, 인터페이스 제약이 다 이 버전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제네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 같은 비제네릭 컬렉션에 오브젝트로 저장하고 꺼낼 때마다 캐스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줄 C# 1.x 시절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어레이 리스트에 소드를 추가할 때 팍싱이 발생합니다. 구조체를 오브젝트로 저장하니까요. 네 번째 줄에서 꺼낼 때는 언박싱과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틀린 타입으로 캐스팅하면 런타임 에러죠. 반면 여섯 번째 줄부터가 C# 2.0 이후 코드입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팍싱 없이 타입 안전하게 get 데미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C# 성능 코딩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C# 7.3이 2018년에 세 가지 새로운 제약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Unmanaged, Enum, Delegate 제약입니다. 이 중 유니티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Unmanaged 제약입니다. 포인터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값 타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으로 유니티의 ECS와 도츠 환경에서 네이티브 어레이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보장할 때 씁니다. Enum 제약 예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C# 7.2 이하에서는 t가 enum인지 런타임에 체크해야 했습니다.
타입이 잘못 들어오면 예외를 던지죠. 반면 9번째 줄처럼 where t, struct, 인엄 제약을 쓰면 컴파일 타임에 인엄만 허용됩니다. 12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런타임 체크 없이 안전하게 inum.getName을 호출할 수 있고 타입이 잘못 들어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언매니지드 제약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의 enemy 데이터는 int와 float 필드만 가진 순수값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 필드가 없으니 언매니지드 조건을 만족합니다. 8번째 줄 프로세스 버퍼는 where t 언매니지드 제약으로 이런 순수값 타입만 받습니다. 덕분에 10번째 줄처럼 size of t, 즉 t의 크기를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있고 스팬 t과 조합해서 힙 할당 없는 제로 얼로케이션 버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유니티 ECS의 컴포넌트 데이터가 바로 이 언매니지드 제약을 활용합니다. C# 8.0에서는 난널 제약이 추가되었습니다. NRT, 즉 널 허용 참조 타입 기능과 함께 도입된 것인데요. 난널 제약은 값 타입과 논널러블 참조 타입, 즉 널이 될 수 없는 타입만 허용합니다. 딕셔너리 키처럼 널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에 유용합니다. 레지스트리 클래스는 T키에 난널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그 선언입니다. 덕분에 9번째 줄에서 T키를 딕셔너리의 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키에 널이 들어가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는데 난널 제약이 이를 컴파일 단계에서 차단해줍니다. 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타입을 T키로 수리하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줍니다. C# 11에서는 정적 가상 인터페이스 멤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네릭으로 T 플러스 T 같은 수학 연산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컴파일러가 T에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C# 11에서는 인터페이스에 정적 연산자를 정의하고 이를 제약 조건으로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입에 상관없는 범용 수학 유틸리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주석으로 표시된 것처럼 C# 10 이하에서는 A 플러스 B 같은 제네릭 덧셈이 컴파일 에러입니다. T에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지 보장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네 번째 줄에서 C# 11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이어디션 오퍼레이터즈 T 제약을 걸면 T가 플러스 연산자를 지원함이 보장됩니다. 자, 9번째 줄 A 플러스 B가 컴파일됩니다. 12번째 줄처럼 int, float, 벡터 이 등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 모든 타입에 이 add 메서드를 쓸 수 있죠. 유니티에서 아직 단넷 버전 제약으로 바로 쓰기 어렵지만 앞으로 수학 유틸리티 작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능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where t 제약 조건은 타입 맥에벤스 t에 자격 요건을 부여해서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전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박싱 제거입니다. 인터페이스 제약을 걸면 constrained, IL 접두어 덕분에 값 타입도 박싱 없이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트 제약은 GC 압력 차단, 클래스 제약은 널 비교 허용, 뉴 제약은 인스턴스 생성인데 IL2CPP AOT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싱글톤, 오브젝트 풀, 이벤트 버스 세 가지 패턴에서 제약 조건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네릭의 마지막 주제, 공변성과 반공변성을 다루겠습니다. 인과 아웃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